빈소는 다시 텅 비었고 순자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아주버님이라도 조카라도 한 명쯤은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죠. 동식의 형 재만이었습니다. 동식이가 내 보증을 섰어. 재수,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야. 동식이가 보증 섰으니 이제 재수가 책임져야지. 책임이요? 그래, 집이든 예금이든 동식이 명의로 된 거 다 정리해야 돼. 소파에 주저앉으며 물었죠. 얼마나 되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말 못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기구한 인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순자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볼 때마다 불안이 조금씩 커져갔죠. 10시가 훌쩍 넘었거든요. 남편 동식은 새벽 시장 배송 일을 마치면 언제나 10시 전에 집에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아주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신호음만 울렸죠. 10번, 20번. 전화를 걸 때마다 가슴속 불안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사고가 난 걸까? 순자는 창문 너머 어두운 골목길을 내다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까지 나가봤지만 거리엔 아무도 없었죠. 찬바람만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 전화기를 붙들고 앉았어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고 불안은 점점 공포로 바뀌어갔죠. 그리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남편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죠. 김동식 씨 보호자분이시죠? 그 한마디에 순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죠. 여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정신없이 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도 가슴은 터질 듯 뛰었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혼자 중얼거렸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보였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천을 걷어냈죠. 그 아래 누워있는 사람은 동식이었어요.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죠. 순자는 비틀거리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나 차가웠죠.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동식은 이미 숨이 없었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더 길고 더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발걸음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심지어 옷자락 스치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죠. 그 고요함이 순자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얹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고개를 들면 바로 앞에 동식의 영정사진이 보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세상 걱정 하나 없다는 얼굴이었죠. 순자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은 참 편해 보이네요. 나만 남겨두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적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서너 명, 동네 슈퍼 아주머니, 옆집 할머니. 그게 전부였죠. 사람들은 짧게 절을 하고 위로 한마디 건네고는 금방 발걸음을 돌렸어요. 빈소는 다시 텅 비었고 순자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순자는 자꾸만 문 쪽을 쳐다봤어요.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들었죠.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동식의 형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주버님이라도 조카라도 한 명쯤은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도 문자 메시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고를 보낸 건 분명했어요. 순자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식이 살아있을 때 형 얘기만 나오면 말을 흐리던 이유. 형이랑은 좀 멀어졌어라고 했을 때
순자가 왜라고 물으면 괜히 엮이면 피곤해진다고 답하던 그 말. 그땐 그냥 형제 사이가 좀 서먹한가 보다 했죠. 집안마다 그런 일은 있으니까요. 깊이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동식은 그걸 끝내 말하지 않았고 순자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형네 식구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어요. 빈소는 너무 조용했고 순자는 너무 외로웠죠.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 시간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순자는 빈소에 혼자 남았어요. 촛불이 깜빡거렸고 어둠이 천천히 번져갔죠.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형은 왜 안 온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고요함이, 이 침묵이 훗날 가장 무서운 얼굴로 돌아올 거라는 걸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죠. 불을 켰지만 집은 여전히 어두운 것만 같았어요. 텅 빈 거실, 아무도 없는 부엌. 동식이 없는 집은 이렇게 낯설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벽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냈죠.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소리들이 지금은 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상복도 벗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이 시각에 전화를 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병원에서?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뭘 빠뜨린 걸까? 순자는 천천히 전화기로 다가갔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죠.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동식 씨 댁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물었어요. 형님 쪽에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 형님, 그 단어가 순자의 귀에 박혔어요. 동식의 형,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그 사람.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연락 없었는데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동식 씨가 형분 사업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아시죠?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보증? 무슨 보증?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순자는 목소리를 겨우 짜내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 자금 대출 보증이요. 지금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후들거렸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보증, 대출, 정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얼마나 되는데요?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숨만 가빠졌죠. 형님께도 전화드렸는데 연락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먼저 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번 뵙죠. 네. 순자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통화를 끝냈어요. 전화는 짧게 끊겼지만 순자는 한동안 소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죠. 보증, 대출, 정리.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형일의 보증을 섰을까요? 왜 순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순자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방 안의 고요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죠. 냉장고 소리도 시계 소리도 이제는 무섭게 들렸어요.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곧 활짝 열릴 것만 같았어요. 전화가 끊긴 뒤로 사흘이 지났어요. 순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죠. 현관 쪽에서 뭔가 소리라도 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편함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이 왔어요.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이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짧고 단호한 소리였어요. 순자는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죠. 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동식의 형 재만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장례식장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재만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표정은 무뚝뚝했고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죠. 조문 인사도 위로의 말도 없었어요.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툭툭 털더니 그대로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장례식은 왜 안 오셨어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재만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소파, 텔레비전, 벽에 걸린 시계까지.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곧장 본론을 꺼냈어요. 동식이가 내 보증을 섰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죠. 재만은 팔짱을 끼고 순자를 쳐다봤어요. 지금 은행에서 재촉이 심해. 빨리 정리해야 돼. 순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재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곤 낮게 비웃듯 웃었죠. 그렇겠지. 동식이가 말을 안 했을 거야. 원래 그런 애니까.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을 그런 애라고 부르는 그 말투가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재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재수,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야. 동식이가 보증 섰으니 이제 재수가 책임져야지. 책임이요? 그래, 집이든 예금이든 동식이 명의로 된 거 다 정리해야 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 예금, 그게 다 뭐였죠? 순자와 동식이 평생 모아온 전부였어요. 이 작은 집 한 채, 은행에 넣어둔 적금 몇 개, 그게 전부였죠.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만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내 사업이 망했어. 빚이 남았고 은행에서 보증인한테 청구가 들어온 거야. 동식이가 보증을 섰으니 이젠 재수 몫이지.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물었죠. 얼마나 되는데요? 재만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한 건 서류 봐야 알겠지만 억대는 될 거야. 억대. 그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평생 모아도 그 돈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갚지 않으세요? 재만은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뭘로 갚아? 나도 다 날렸어. 그러니까 동식이한테 보증을 부탁한 거 아니겠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죠. 일주일 안에 연락 줘. 서류 정리해야 하니까.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젠 그 고요가 무섭기만 했어요. 이 사람은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동생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것도 아니었죠. 그저 돈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문이 열렸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재만이 떠난 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릿했고 귀에선 윙윙 소리가 났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억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자는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도 빠듯했죠. 그런데 억이라니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은 가빴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현실이었죠. 순자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이 보였어요. 오래된 나무 책상이었죠. 그 위엔 안경, 수첩, 볼펜 몇 자루가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 오래된 사진, 동네 전단지, 별것 아닌 것들 뿐이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죠. 낡은 다이어리와 공과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순자는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신발장 옆에 있는 오래된 수납장이었죠. 남편이 가끔 여기에 뭔가를 넣어두곤 했거든요. 순자는 문을 열고 안을 뒤적였어요. 공구 몇 개, 먼지 쌓인 상자, 묵은 서류 몇 장. 그때였어요. 서랍 맨 뒤쪽 낡은 파일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순자는 손을 뻗어 그걸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조금 구겨져 있었고 먼지가 묻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에게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렸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 사본은 남편 명의였고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십만 원 정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순자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이 사람한테 연락해. 그 아래엔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메모지를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형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순자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의 체온은 이미 사라졌지만 이 종이엔 남편의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 길을 남겨둘게. 그런 마음이었죠.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박정은 변호사.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남편이 믿고 남긴 사람이었어요. 순자는 메모지를 가슴에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젠 조금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떠났지만 싸울 방법을 남겨뒀어요. 이 봉투가, 이 메모가 순자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순자는 천천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만은 아니었어요. 조금은, 아주 조금은 희망 같은 게 섞여 있었죠. 남편이 남긴 길.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화면에 떠 있는 번호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죠. 손가락을 번호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러길 서너 번. 변호사. 그 단어가 아직은 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평생 법이라는 걸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순자에게 변호사는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오는 사람들이었죠. 보통 사람이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이 번호를 남겨뒀어요. 믿으라고 연락하라고 남긴 거였죠.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신호음이 끊기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박정훈입니다. 차분하고 낮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침착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었죠. 순자는 목이 메었어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계세요?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순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순자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 남편이 김동식이라고 변호사님 번호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김동식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순자는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요. 그러셨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편 형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보증을 섰다고 집이랑 예금 다 정리해야 한대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만이 찾아온 일을 설명했어요. 보증 얘기, 억대의 빚,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는 말까지. 말을 잇는 동안 목소리가 자꾸 떨렸죠. 하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다고 할까 봐요. 혹시 법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할까 봐요. 하지만 남자는 낮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보증은 무조건 갚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죠. 순자는 전화기를 귀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정말요? 네. 보증에도 종류가 있고 성립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상속과 책임도 다 다릅니다. 일단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전부 갚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언제 보증이 성립하는지, 보증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한정 승인이란 게 뭔지. 순자는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법률 용어는 어려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제만처럼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은 순자 편에 서 있다는 것.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사무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걱정 너무 마시고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한동안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안도감이었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어요. 재만이 다시 올 수도 있고 은행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순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는 아니구나. 남편이 남긴 길 위에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었어요. 순자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여보,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죠. 아니, 피곤함보다 긴장감이 더 컸어요.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남편이 남긴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지하철로 세정거장 걸어서 10분.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죠. 간판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박정훈 법률사무소. 순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사무실은 작았어요. 하지만 어지럽지 않았죠. 책장엔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가 정돈돼 있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이었죠. 어서 오세요. 박정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순자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박 변호사는 앞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보증서 원본은 아직 못 보셨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아주버님이 그냥 말로만 하고 갔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일단 보증에도 종류가 있어요. 연대 보증인지 단순 보증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이 명시돼 있는지, 사망 시 책임이 자동으로 상속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박 변호사는 그걸 아는 듯 천천히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편분이 보증을 섰다고 해서 그 빚이 무조건 부인께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상속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한정 승인이에요. 박 변호사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순자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펜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죠. 한정 승인은 이런 겁니다. 상속은 받되 빚은 남편분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분 명의 재산이 1,000만 원이면 빚이 억대라도 1,000만 원까지만 책임지는 거죠. 순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법으로 정해진 제도예요. 다만 사망일로부터 석 달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박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재만이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끝마다 근거가 붙었습니다. 민법 몇 조에 따르면 판례에 의하면 순자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사람은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순자는 종이를 보며 손에 힘을 줬어요.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죠. 그때였어요.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어요. 재만이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죠. 박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죠. 받으세요. 스피커로 켜주시고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재수, 나야. 결정했어? 제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박 변호사가 조용히 손짓했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죠. 순자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아주버님, 지금 변호사님이랑 같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제만이 물었죠. 변호사? 박정은 변호사가 소화기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제만이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웃는 것 같기도 당황한 것 같기도 했죠. 그래? 알았어. 그럼 변호사랑 얘기하지 뭐.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한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후련했어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죠.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싸움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가렸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햇살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오랜만에 제대로 느껴보는 햇살이었는지도 몰랐죠.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은행 번호였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보증 채무 관련 안내문 발송.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죠.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문자를 열어 끝까지 읽었습니다. 고객님께 발송된 보증 채무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물을 참고해 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편함에 뭐가 와 있을까? 무슨 내용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숨을 한번 고르고 우편함을 열었어요. 그 안엔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순자는 봉투를 꺼내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뜯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엔 보증채무 청구 안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죠. 순자는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어요.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연대보증 기한이익 상실, 변제 청구, 법적 조치.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느낌은 알았어요. 협박 같았죠. 그리고 중간쯤에 굵게 표시된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구 금액 1억 2천만 원.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억대라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보니 더 무서웠죠. 1억 2천만 원.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순자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아래엔 연대보증인 김동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 이름이었죠. 순자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봤어요. 차가운 종이 위에 남편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겼어요. 계약서 사본, 대출 내역, 연체 기록. 한 장 한 장이 무거웠죠.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서류부터 보자. 서류부터 확인하자. 박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순자는 그 말을 떠올리며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봉투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각주를 발견했을 때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증기간 2019년 3월 1일, 2023년 2월 28일. 순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다시 한번 읽었죠. 2023년 2월 28일. 보증기간 종료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5년. 이미 기간이 지나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았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내일 아침 다시 박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순자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겁내지 않기로 했어. 문을 두드리던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그 얼굴이 무섭긴 했지만 이젠 혼자 맞서는 게 아니었어요. 박 변호사가 있었고 남편이 남긴 길이 있었죠. 순자는 봉투를 꼭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였어요. 집안은 어둑어둑해졌고 순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죠.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어요. 라면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요즘엔 입맛도 없었고 혼자 먹는 밥은 늘 싱거웠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한 번, 그리고 잠시 뒤 다시 한 번. 딩동. 이번엔 망설임 없는 소리였어요. 누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소리였죠.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을 끄고 부엌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문 앞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죠. 제만이었어요. 순자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을 걸어둔 채로요. 문틈 사이로 제만의 얼굴이 보였어요.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재수, 나야. 제만은 짧게 말하고는 문을 열라는 듯 손짓했어요. 순자는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만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은행에서 연락 왔지? 제만은 봉투를 흔들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순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제만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봉투를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시간 끌지 말자. 빚은 빚이야. 동식이가 보증 섰으니까 재수가 갚아야지. 순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만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보증기간 끝났어요. 제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렸죠. 순자는 침착하게 이어 말했어요. 서류 확인했어요. 2023년 2월까지였어요. 이미 끝났어요. 제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비웃듯 웃었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빚은 남아있잖아. 은행에서 청구하면 어쩔 건데. 순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죠.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제만은 웃음을 멈췄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었죠. 순자와 제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만이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 변호사 쓴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법은 법이야.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순자는 말을 끊지 않았어요. 제만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자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죠. 후회할 거야, 재수.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아주버님이 하실 거예요. 제만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곤 테이블 위에 있던 봉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좋아, 법대로 하자고.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조용해졌고 집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과 달랐죠. 무서운 고요가 아니었어요. 단단한 고요였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가슴은 후련했죠. 처음으로 제만에게 맞섰어요.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 깜빡였죠.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싸움의 문턱을 넘었어요. 돌아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제만이 다시 올 수도 있고 은행에서 압박할 수도 있었죠.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도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순자는 서류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었죠.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순자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직접 챙겨야 했으니까요.
은행은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였죠. 순자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순자에겐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냉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은행 안은 조용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창구 앞에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죠. 순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떨리진 않았어요. 준비한 말을 속으로 되뇌었죠. 연대보증건으로 확인하러 왔다. 서류를 접수하고 싶다. 곧 순자의 번호가 불렸어요. 순자는 창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연대보증건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 남편 명의로 된 보증이 있다고 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성함이랑 주민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키보드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순자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네, 확인됩니다. 김동식 고객님 명의로 연대보증이 등록돼 있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서류를 넘겨보더니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돼 있네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어깨가 풀렸어요. 숨이 확 빠져나갔죠. 맞았어요. 서류에서 본 게 맞았던 거예요. 순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청구가 들어온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청구는 가능했지만 법적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됐으니까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툼의 여지가 크다. 그 말은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었죠. 서류 접수하고 싶어요. 이의제기 같은 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씩 설명해 줬죠.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순자는 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따라갔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접수했습니다. 직원이 접수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겁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를 나서며 순자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후련했죠.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겼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죠. 방향은 분명했어요. 보증기간은 끝났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었고 기록도 남겼어요. 순자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도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늘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직접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서류를 접수했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순자는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지금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걸요.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어요.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죠. 가방을 내려놓고 우편함을 확인하려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우편함 안엔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일반 우편이 아니었죠. 등기였어요. 보낸 사람, 김재만, 남편의 형이었어요. 순자는 현관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첫 장엔 내용 증명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어요. 딱딱한 말들이 눈에 들어왔죠. 귀하의 배우자 김동식은 본인의 사업 대출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 이행을 촉구하며 기한 내 조치를 요청합니다. 미이행 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말은 무거웠습니다.
채무이행, 법적 절차, 강제집행, 무서운 단어들이었죠. 순자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제만은 이제 직접 나선 거였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서류로 압박을 시작한 거였죠. 순자는 내용 증명 끝까지 읽었습니다. 맨 아래엔 날짜와 제만의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순자는 봉투를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박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정훈입니다. 변호사님, 저 김동식 아내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아주버님한테 내용 증명이 왔어요. 채무 이행하라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박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입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이어 말했죠.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할 거다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한정승인 접수부터 하죠. 내일 법원 가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좋아요. 내일 아침 10시에 법원 앞에서 만나요. 서류 준비해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는 한동안 전화기를 쥐고 있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보증서류, 은행 접수증 하나씩 파일에 끼웠어요. 사망일 보증기간, 은행 접수 날짜. 중요한 부분엔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죠. 순자는 파일을 정리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내용 증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문장은 차가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이제 압박은 시작됐습니다. 제만은 법적 절차를 언급했고 강제 집행을 협박했죠. 하지만 순자는 법의 길 위에서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내용 증명을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제만이 법을 들고 나왔으니 순자도 법으로 맞설 겁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내일은 법원에 가는 날이었죠. 한정 승인을 접수하는 날이었어요.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순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엔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진 않았죠. 긴장감이 잠을 쫓아냈거든요. 순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서류 파일, 신분증, 도장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순자는 작게 숨을 내쉬고 걸음을 옮겼어요. 법원까지는 지하철로 내정거장이었어요. 약속 시간은 10시였지만 순자는 9시 반에 도착했죠. 조금 일찍 나온 겁니다. 법원 앞에 서자 회색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생각보다 컸죠. 건물은 높고 육중했고 계단은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모두 무표정했죠. 순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죠. 숨을 고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박정훈 변호사가 서 있었죠.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안정된 표정이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박 변호사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들어가죠. 생각보다 간단할 겁니다. 둘은 계단을 올랐어요. 계단은 높았지만 박 변호사가 옆에 있으니 조금 덜 무서웠죠. 로비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안내판엔 복잡한 부서명들이 적혀 있었죠. 박 변호사가 앞장섰어요. 순자는 그 뒤를 따라갔죠.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드디어 가정법원 상속등기과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구가 여러 개 보였어요. 직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죠. 박 변호사는 번호표를 뽑고 순자를 앉혔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은 가방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리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었어요.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고 어떤 사람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뒤 순자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28번. 박 변호사가 일어서며 순자를 손짓했어요. 순자는 일어나 창구로 향했죠. 중년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친절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한정 승인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한정승인 신청서. 순자는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피상 속이는 배우자분이시죠? 네. 순자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분명했죠. 사망일이 언제예요? 박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어요. 11월 15일입니다. 석 달 안이니 기한 내 신청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계속 확인했어요. 그리고 신청서에 도장을 찍을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또렷하게 찍혔죠?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심판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접수증을 건넸어요. 순자는 접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종이는 가벼웠지만 의미는 무거웠죠. 박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빚은 전부가 아닙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는 작게 웃고 있었죠. 순자도 따라 웃었어요. 눈가가 뜨거웠지만 참았어요. 창구를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가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햇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스했어요. 순자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발걸음이 전날보다 가벼웠죠. 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해내신 겁니다. 둘은 법원 앞 계단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죠. 평범한 거리였어요.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회색 법원 건물이 보였죠. 아까는 무섭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조금 달랐어요.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오늘은 분명한 한 걸음을 내디딘 날이었어요.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순자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지만 순자에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어요.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죠. 화면엔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누구일까? 은행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 순자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재수, 나야. 제만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놀라지 않았죠. 상상했던 전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제만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어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법원 다녀왔다면서? 제만이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죠.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했을까?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뭐 하러? 제만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위협적이진 않았죠. 순자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정승인 접수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제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순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는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아주버님이 그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법대로 하자고. 제만이 낮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여유가 없었죠. 비웃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힘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만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재수,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인데.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화가 났죠. 가족. 그 말이 지금 나오다니. 남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빚을 떠넘기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말하다니. 순자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아주버님, 가족이라면 장례식 때 오셨어야죠. 제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면 남편 죽고 한 달도 안 돼서 집 팔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전화 너머로 제만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전화 끊을게요. 할 말 있으시면 변호사한테 하세요. 재수, 재만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순자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전화를 내려놓는 손은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불안하진 않았죠. 오히려 후련했어요. 재만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죠.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말. 그 말엔 당황함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봤죠. 거리엔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집들도 불을 켰고 가로등도 밝아졌죠. 순자는 창가에 서서 불 켜진 집들을 바라봤어요. 저마다의 삶이 있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죠. 순자도 그중 하나였어요. 싸우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은 길겠지만 이제 흐름은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상대의 목소리가 흔들렸으니까요. 재만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법원에 갔다는 걸 알고 당황한 거였죠. 이제 시작이야. 한정 승인은 접수됐고 법은 순자 편이었어요. 재만이 아무리 압박해도 이젠 법대로 진행될 거였죠. 순자는 더 이상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됐어요. 며칠 뒤 오후였어요. 순자는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남편의 통장, 보험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씩 파일에 끼우며 정리했어요. 이제 습관이 됐죠.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챙기는 것.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정훈 변호사였어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순자 씨.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뭔가 긴장감이 있었죠. 순자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형 쪽에서 지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지급 명령.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느낌은 알았어요. 재만이 다시 나선 거였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자 심장이 빨라졌어요. 순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지급 명령은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 이 사람이 나한테 돈 갚으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많이 쓰죠. 순자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마세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순자는 그 목소리에 조금 안정됐죠. 이의 신청 들어갑니다. 지급 명령이 나오면 2주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죠. 그럼 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가 많아요. 박 변호사는 하나씩 설명했어요. 보증기간 만료, 한정 승인 접수, 은행 기록. 모든 게 순자 편이었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서류 준비해서 이의 신청 넣을 겁니다. 보증기간 만료 부분이랑 한정 승인 접수 사실, 은행에서 받은 확인서까지 다 첨부할 거예요. 순자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며칠 안에 지급 명령 서류가 댁으로 갈 겁니다.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자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걷으니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슴은 무거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죠. 재판, 그 단어만으로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밀려나지 않겠다는 마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순자를 지탱하고 있었죠. 순자는 소파에 앉아 다시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순자는 박 변호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서 초안이 첨부 파일로 왔죠. 순자는 핸드폰으로 파일을 열어봤어요. 문서는 깔끔했어요. 제목부터 본문까지 단정하게 정리돼 있었죠.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순자는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법률 용어가 많았지만 천천히 읽으니 이해가 됐죠. 피고 순자는 한정 승인을 통해 상속을 제한적으로 수락했으며 보증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 재만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급 명령 신청은 부당합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단단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쓰여 있었죠. 순자는 화면을 내리며 계속 읽었어요. 맨 아래엔 첨부 서류 목록이 있었어요. 보증계약서 4번,
은행 확인서, 한정 승인 접수증, 모든 게 정리돼 있었죠.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이 서류 하나하나가 순자를 지켜주는 방패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긴 하루였지만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우편이 도착했어요. 순자는 우편함을 열고 두툼한 봉투를 꺼냈죠. 법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순자는 현관으로 들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정식 재판으로 회부됨을 통지합니다. 순자는 종이를 천천히 읽었어요. 재판 날짜와 시간, 법정 번호가 적혀 있었죠. 순자는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죠. 검은색은 너무 무겁고 흰색은 너무 가벼웠어요. 순자는 결국 회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법원으로 향하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순자에겐 특별한 날이었죠. 재판, 처음 서는 자리였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인사를 했고 둘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법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길게 울렸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서류를 펼치는데 문이 열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죠. 재만이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말라 있었어요. 눈빛엔 피로가 묻어났죠. 재만도 순자를 봤어요. 잠깐 시선이 마주쳤지만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재만은 반대편 자리에 앉았고 순자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그리고 호명이 울렸습니다. 김동식 상속 관련 사건 입장하세요. 순자는 일어났어요. 박 변호사가 앞장섰고 순자는 그 뒤를 따랐죠.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판사석 위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판사는 검은 법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순자와 박 변호사는 왼쪽 자리에 앉았어요. 재만과 그의 변호사는 오른쪽에 앉았죠.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만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피고 김동식은 생전 원고의 사업 대출의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보증은 살아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를 바라봤죠. 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차분히 말했어요. 보증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현재 보증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판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죠. 또한 피고는 한정 승인을 접수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석 달 안에 접수했으며 법원에서 정식 인정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정 승인 접수증을 추가로 제출했어요. 판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보증기간 만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말은 길지 않았고 근거는 분명했어요. 순자는 증인석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가 말했죠. 판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만 쪽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보증기간이 명시돼 있고 종료가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까? 재만 쪽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보증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증기간이 종료됐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종료된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재만의 어깨가 내려앉는 게 보였죠. 순자는 숨을 고르고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선고는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어요. 30분도 안 걸렸죠. 법정을 나서며 박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후련했죠. 계단을 내려오며 햇빛이 얼굴을 비췄고 바람이 스쳤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었지만 결말의 방향은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시지함을 열었죠. 재만의 번호가 보였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는 필요 없다고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지 않았어요. 싸움은 법정에 남겨두고 삶은 다시 앞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재판이 끝난 뒤로 며칠이 흘렀어요. 순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죠. 혹시 오늘일까? 혹시 내일일까? 하지만 며칠 동안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전기고지서, 광고 전단지, 그런 것들 뿐이었죠. 순자는 조금씩 불안해졌어요. 괜찮은 거 맞을까? 박 변호사는 잘 됐다고 했지만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평소처럼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봉투를 발견했죠. 법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서 있었죠. 숨을 고르고 천천히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뜯기가 무서웠죠. 혹시 나쁜 소식이면 어쩌지? 혹시 다시 싸워야 하는 거면 어쩌지?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엔 판결문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죠. 순자는 숨을 참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엔 또박또박 적힌 문장들이 보였어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순자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청구를 기각한다. 그 말은 재만이 증거였죠. 순자가 이긴 거였어요. 순자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후 보증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보증기간은 2023년 2월 28일로 종료되었음이 명확하다. 피고는 사망일로부터 석 달 안에 한정 승인을 접수했으며 이는 적법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기각한다. 판결문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감정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확실했죠. 보증기간은 끝났고 한정 승인은 적법했고 재만의 청구는 기각됐어요. 순자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 울지는 않았죠.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어요. 길고 무거웠던 시간이 끝났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챘거든요. 순자는 눈물을 닦고 판결문을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죠. 이게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청구를 기각한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죠. 순자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정훈입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판결문 받았어요. 아, 네. 확인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순자는 눈물이 또 핑 돌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스스로 해내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지었어요.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냈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한 입 떠먹었죠.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맛이었어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이 남긴 길 덕분에 순자는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겼죠. 법대로 정당하게 이긴 겁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순자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어요. 그냥 깊고 따뜻한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산책을 하기로 했거든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새들이 지저귀죠. 순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 순자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지만 강하게요.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